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어떨 때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울 때. 그리울 때.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제가 어떤 상황에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항상? 단절. 맞습니다. 대상과의 감정. 이렇게 기억해요. 대상과의 단절된 상황. 단절이란 건 뭐예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죠?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아니죠. 그리움은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를 해석할 때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누구예요? 화자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그리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그리움은요,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감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을 선택지에서 헷갈리게 하는 요소는 뭐냐? 화자가 그리움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이 그리워하는 대상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당연히 긍정일 수밖에 없죠. 네? 그 대상을 좋아하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리움은 부정적 감정이 있지만 그 그리워하는 대상은 긍정적 감정. 그냥 화자가 그 대상을 연민하거나 혹은 사랑하거나 혹은 추억에 대한거나 혹은 좋아하는 대상이어야만 그 대상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선택지에서. 네? 평가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네모칸을 보세요. 잃어버린 고향 밑줄,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밑줄. 자, 잃어버린 고향도 됐고, 그쵸?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지에서 유년 시절의 그리움이라고 하거든요. 시절에 대한 그리움. 자, 이런 식의 만약에 선택지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화자 입장에서 괴로운 감정이지만, 유년 시절 자체는 어떤 거라고요? 좋은 거라.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리워한다고 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움이라고 했던 것이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힌 우리 민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도 드러나는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밑주세요. 고향의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 밑줄. 이런 것들은 탄식적 어조나 서러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과거에 대한 회상 등 주로 밑주세요. 감각적 이미지,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가 뭐였어요? 예. 감각적 이미지가 뭐였어요? 오감, 뭐였어요? 오감, 시청, 호촉, 미,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각적 이미지가 뭐다? 오감, 바로 시감, 혹은 청감, 혹은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청, 호촉, 미,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이따 작품에서 우리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편 밑줄에서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작품 밑줄. 죽음의 요소가 그리움에 들어갈 수도 있죠. 당연히 어떤 대상이 죽고 나면 사람이었을 경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실제라는데 이 경우를 밑줄에서 그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한탄 밑줄, 혹은 재회에 대한 믿음 밑줄. 죽은 사람을 재회에 대한 믿음, 이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제망매 같은 게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부터 기출작품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나오기 시작하면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요 폭넓게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죠. 잘 보세요. 2000년부터 좀 볼게요. 추억에서 나옵니다. 이용왕의 그리움, 고향, 백석의 고향, 외할머니의 디안텐마루, 구두함 켤레이시, 북창가, 마음의 고향, 그쵸? 흥망의 유수하니, 이런 것들인데 고향 앞에서 특히 2017년도에 여러분들 연예인가 밑줄 치세요. 별표 치세요. 왜 그러느냐? 자, 이게 뭘 중요히 얘기하냐면 연예인가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예인가 같은 작품을 뭐라고 한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연예인가가 뭐예요? 그러게요. 연예인가가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연예인가는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가 뭐예요? 여행을 기록한 가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가사 작품 같은 경우는요,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는 길어요. 엄청 길거든요. 근데 가사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자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예인가는 청나라를 여행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부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청나라 문물에 대한 신기함, 그거에 대한 약간 비하적 표현, 그리고 거기에 신식문물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만 따오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특히 여러분들이 가사가 요즘 쓰는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가사가 나오게 되면 주제가 복합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부분, 그러니까 시 중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앞부분은 어떤 다른 거에 대한 거 나오고요. 뒷부분의 그리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무조건 단면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정환의 비과, 이거는 나라 이름, 슬픔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걱정, 그리움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요, 또 하나 비가 같은 거 보면은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한 슬픔 막 이런 거 이해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움. 그렇죠? 지금 상황을 슬퍼함으로써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었어요? 풀어오라고 그랬었죠? 됐죠?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일단. 자,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문제 풀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문제. 아니죠. 작가랑 제목부터 해라 그랬죠? 그쵸? 자, 작가가 누구예요? 정지용. 그쵸? 정지용 작가 제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정지용 작가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훈아, 정지용 작가의 작품 뭐 배웠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배웠잖아요. 힌트. 나소라 뭐 배웠어? 아, 너는 산세처럼 날아갔구나. 유리창. 유리창. 아, 그 작가입니다. 자, 그때 정지용 작가 어떤 작가라고 했어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정지용 작가가 어떤 작가냐면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모던이지? 네, 모더니즘. 그리고 또 뭐예요? 이미지즘 작가예요. 모더니즘 작가라는 거 뭐냐면 이제 현대시 그 당시에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막 깨묻히려고 하는 형태를 쓴 거예요. 쉼표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시적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 이미지즘.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했죠, 여러분. 오감 이거 있죠? 이거를 굉장히 두드러지게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리창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얀 입김이 서린다. 너를 뭐 차갑게 차가운 유리창 이런 식으로 촉각,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감각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향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움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1번, 여러분 A와 B죠? 이건 뭐예요? 자, A와 B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문제 봤을 때 이거 뭐겠어요? A와 B와 관련해서 자, 구름을 설명할 때 조금이 뭐냐면 일단 A와 B는 뭐예요? 이거는 중심 소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십니다. 아, 이 두 개가 중심 소재와 의미를 파악하고 플러스 이거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구름이라는 것과 연관 지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름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올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름까지 읽고 A, B가 뭔지 내가 규정한 다음에 오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보기죠? 근데 이건 보기는 뭐예요? 여러분 봤더니 밑글의 짜임새래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1년과 2에서 5년 6년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선택지만 쭉 보세요. 그러면 시어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약간 대충 시어나 의미 파악에 관련된 문제겠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3번 뭐가 있어요? 자, 보기 문제네요. 3번에 보기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기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떻게 알았어요? 보기 문제? 보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먼저 읽어요? 작가, 작품, 시대인 경우는 먼저 읽어라. 그쵸? 그럼 볼게요. 여기는 작가, 작품, 시대인 경우 어때라? 먼저 읽기. 그럼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먼저 읽으라고 했잖아요. 왜 먼저 읽어요? 제가 그냥 먼저 읽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먼저 읽어야 돼요?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억 후 적용하셔야 돼요. 작품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그때 낙화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내용 볼게요, 여러분. 보기. 훑어봤더니 누구에 대한 거예요? 작가 작품 시대 중에 어떤 거예요? 작가 작품 시대 중에 어떤 거예요? 예요. 작가잖아요. 그러면은 읽어야 되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읽을게요.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 갈등의 양상은 어라? 우리 읽지도 않았는데 이 시에 갈등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았어. 갈등이 있대요. 뭐냐? 미치세요. 근대지향 플러스 전통지향의 갈등. 이게 뭐냐면 근대지향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됐을 때 그것을 지향이 뭐예요? 원하게 되는 거. 새로운 것을 눈 떠가지고 그것을 바라게 되는 거랑 플러스 뭐? 옛날 모습. 전통이라 옛날이죠? 옛날 것에 대한 지향. 이 두 개가 뭐가 된다고요? 갈등한다고요. 그래서 고향은 유년의 추억과 정감 어린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친근한 곳이지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근대지향이라는 게 있죠. 근대지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통지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대지향은 최근 거였죠. 근데 잘 보세요. 유년의 추억과 정감 어린 자연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 유년의 모습, 그 유년의 추억, 자연의 그러니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불변성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대지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통지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근대지향, 전통지향.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전통이 옛날이라고 했죠. 유년 시절은 지금이에요, 옛날이에요? 옛날이죠. 변하지 않는 자연은 옛날이에요, 지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자연. 옛날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뭘 머릿속에 넣어주면 전통지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유년 시절. 추억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연. 이겁니다. 그런데 친근한 것은 이미 문명화된 화자에는 미치세요. 문명화된 화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근대지향은 바로 뭐냐면은 문명화된 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명화된 화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도시에서 태어났죠? 여러분들 시골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실 갔는데 그냥 아무 때나 뻥 뚫린 그런 구멍만 있어. 뭐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분리를 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수자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화자의 눈으로 본 고향은 전근대적이고 타락한 곳일 뿐.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고 변하지 않은 자연이 있지만 플러스 근대지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얘가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다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근대적이고 타락한 겁니다. 전근대적. 플러스 테라미의 시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쵸?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밑줄세요. 화자가 그리움을 안고 찾아간 고향은 여기까지 밑줄. 화자에게 계속 밑줄세요. 한편으로 친근하지만 플러스 이제 한편으로 낯선 곳.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갈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 있다는 뜻이에요. 고향을 봤는데 고향에서 내가 추억이 느껴져요. 추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옛날과 똑같은 모습에 봤더니 근데 내가 도시에서 너무 많이 살았어. 돌아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봤더니 현재 시점에서는 정근대적이고 퇴락한 모습이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밑줄에서 여기 근대와 전통 사이에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제감정의 지식인 밑줄.
이게 어떻다고요? 이게 이 시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방황이 뭐예요, 여러분? 방황이 뭐예요? 시에서 방황이라고 하는 거 되게 자주 나와요. 방황이 뭐예요? 방황이 뭐예요? 맞아요.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방황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지문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앞에 거 읽었죠? 그쵸? 이형이 보기에서 무슨 내용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보세요. 안 보고 얘기해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부터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를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죠. 읽으면 우리 머리를 쉬면 안 돼요. 괴롭게 하려면은 내가, 이건 지금 제가 정리한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완벽하게 똑같이 정보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를 규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얘기해보세요, 두번이. 무슨 내용 있을까요? 안 보고 얘기해보세요, 보기. 무슨 내용 있었어요? 근대와 근대 지형과 전통 지형 갈등. 맞아요. 또 이게 뭐였는데요? 근대 지향과 전통 지향의 갈등이 뭐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는데요? 다소리 뭐였었어요? 뭐였었어? 안좋아할 것을 그거는 그 후에 나온 거. 별도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지훈이 뭐 있었어? 근대화 지향과 전통적 지향의 갈등이 뭐예요? 학자의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요. 그게 맞아요. 태락해가는 모습을 보면 태력해가는 모습을 보면라고 하면 틀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 그러니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최소. 근대지향과 전통지향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근대지향이라는 건 화자의 문명화된 눈이에요. 그렇죠? 현대식을 받아들인 눈. 근데 이 눈으로 못 본다고요? 고향으로 들어왔어. 근데 고향에는 옛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모습이 있는 거야. 옛날 모습이 있는데 옛날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의 추억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한쪽으로 이제 정감이 들죠. 그런데 내가 너무 문명화된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나는 너무 도시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한다고. 그게 시내형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보기를 기억한다는 건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도 기억 못하면 국어는 포기해야 돼요.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의 영역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건 연습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부분은. 이 정도를 기억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도 한 3문단 정도는요, 내용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특별히 난독증이 있지 않거나, 혹은 내가 ADHD가 너무 심해서 집중력이 없거나, 심리적인 정서불안이나 조현병이 있지 않은 한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그런 것들을 내가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안 한다니까요. 실전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계속 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해설지 보고, 이래서 틀렸네. 끝!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점수 안 늡니다. 늘 수는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속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만큼을 해야 공부를 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50개씩 공부를 해도 누구는 48개, 50개를 다 배울 수 있겠지만 누구는 30개밖에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50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단어 50개 외우는 거 1시간 준다고 해보세요. 1시간 동안은 누가 50개를 다 못 외울 수도 있겠지만 2시간쯤이면 50개는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영어 단어 50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편이에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전 머리가 나쁩니다, 실제로. 그쵸? 제가 그래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전략은 뭔지 알아요? 남들이 5번, 10번 볼 때 저는 20번 모자라요. 진짜 이건 진짜 확실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랑 저랑 비문학 공부하는 양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게 공부할걸요? 같은 거 공부한다고 하면? 처음 읽을 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리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 글을 이해가 안 되는 글은 여러분들 한 번 읽을 때 저는 2-3번 읽으려고 해요.
실제로. 왜 이해가 안 돼도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얘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하면 돼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은요,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줄로 볼게요. 고향에 돌아와도, 이런 첫 번째 줄 읽자마자 보이는 표법이 있네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무슨 법? 반복법이죠. 반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복은 무슨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어떤 것? 바로 시적 상황을 강조해요. 시적 상황을 강조해줘요. 상황을 강조해주겠죠.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예 기본적이죠. 반복을 통해 실수상 강조하고 있겠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고향에 돌아와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리던이 뭐예요? 그리워하던. 그 다음 밑주세요. 계속 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향에 내가 돌아왔는데 화제가 돌아온 거죠. 화제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A와 B가 여기 다 있죠. 그럼 이때 문제를 확인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까 중심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의 A에 있는 고향과 B에 있는 고향의 의미를 규정해놓고 보셔야 되죠. A가 긍정이에요, B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A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거만 봅시다. 부정이고 B가 맞죠? 고향에 돌아왔는데 내가 그리던이죠. 그러니까 B가 수식어가 뭐예요? 그리던이니까 얘가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A와 B 봤더니 A와 구름이 무슨 역할? 고향인데 A와 B가 고향인데 구름이 뒷부분에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름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인지 파악하면 되는구나. 얘는 부정, 얘는 긍정이구나 라고 하고 규정한 다음 나중에 구름을 의식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산봉이 알을 품고 밑주세요. 뻐꾸기가 제철에 울고만 이거 되어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산봉이 갑자기 왜 자연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보기에서 자연물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자연이 뭐라고요? 자연물은 어떻게 나타나요? 옛날의 모습. 맞습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보기를 기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기가 자연물이 나왔는데 자연물이 왜 나왔지? 보기에서 얘기처럼 변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단순히 진짜로 삭봉이 울고 폭풍기 알을 울게 이게 아니라 변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에요. 아까 보기에 나온 그대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은 자연은 어떤 느낌을 줘요? 화자한테 어떤 느낌을 준다고요?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변하지 않는 자연의 모습은 어떤 걸 준다고 그랬어요? 화자한테? 정겨운. 보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감원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 친근함. 이건 친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산뻥과 뻐꾸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산뻥, 뻐꾸기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이죠. 뻐꾸기는 동그라미 쳐. 얘네들 동그라미 쳐. 바로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뭐? 과거의 어떤 거? 친근함을 느낍니다. 보기에 따르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6글자로. 이런 걸 6글자로 뭐라 불러요? 과거의 친근함이요? 네. 화자가 친근함을 뭐예요? 환기하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지우나? 정답입니다.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분석을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까지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화자에게 친근감.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소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죠. 화자의 친근함을 환기하는데 왜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 마음은 고향 지니지 않고 마음은 고향을 지니지 않대. 무슨 법이에요? 아까 거기서 뻐꾸기 울것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각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랬죠. 이런 거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청각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마음이 제 고향을 지니지 않는데요. 무슨 법? 의인법이죠. 그 다음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뭐예요? 시적 고향이지.
모더니즘 작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말을 파괴하는 게 많습니다. 뭐 시적 허용이라고 하면 돼요.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맞춤가 어떤 은유를 형성하거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작품이 나오면 은유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시어를 배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적 허용을 사용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수능에 절대로.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혹은 문법에서 벗어난 맞춤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어라 이러면 나왔네요. 떠도는 구름이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공부에서 읽었던 내용을 적용하라고 했죠. 이 구름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구름은 뭐예요? 떠도는 구름이래. 구름이 어떻게 움직여요? 막 흘러가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아까 보고에서 읽은 거 뭘 적용시켜야 돼요?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황하는 화자죠. 그럼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구름에 은유법이 쓰인 거예요. 은유 플러스 의인입니다. 은유도 되고요. 왜냐? 화자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화자 자신이기 때문에 은유도 되고요. 의인도 돼요. 의인도 되고 은유도 돼요. 의인, 은유 둘 다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푸셔야 되죠. 구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구름이 무슨 역할이냐? A와 B를 이어줄 여러분들 부정적 빈정이죠. 얘네들 역할 묶어줘요. 매개가 뭐예요? 매개체가 뭐예요? 이어주는 거죠. 매개문 중간 단계 아닙니다. X 2번 A에 대한 화제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A에 세 붙였죠 우리? 얘가 그림이에요? 아니죠. 그리던 거는 B니까 X입니다. 3번 B의 부재를 화제가 인식하는 계기에 구름 때문에 이걸 알게 돼요? 아니죠.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하는 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름 때문에 화제가 이게 아니구나를 캐치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4번 A와 B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라는 화제의 태도가 들어요? 수용이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X죠. 5번 A와 B의 괴리를 경험하게 했던 화제의 내면세계 어라 갈등 내면세계 어때요? 타당해요? 너무나 타당하죠. 다 5번이네. 괴리가 뭐예요? 괴리가 뭐예요? 알아두세요 여러분. 괴리가 동떨어져 어긋나는 뜻인데 이건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동떨어져 어긋나는 뜻이에요. 괴리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여기에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도 괴리예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괴리감 느끼죠. 그쵸?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쵸?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늘도 왜 끝에 왜가 뭐예요? 산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왜 산자죠? 왜가 뭐예요? 산에 쓴 우리말입니다. 알죠? 왜 끝에 홀로 그러니까 알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왜다 왜인데 여러분 왜라고 씁니다. 왜는 알죠? 그래서 왜에다가 돼지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멧돼지가 되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멧돼지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산돼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그 다음 밑줄 세요. 흰정꽃이 인정스레 웃고 역시 뭐예요? 자연이니까 뭐예요? 의인법이긴 한데 왜 흰정꽃이 왜 웃어요? 이거 화자의 감정이입이죠. 왜 감정이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근함 때문이잖아요. 자연에는 친근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정꽃이 인정스레 웃고 근데 웃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나왔네요. 아까 어린 시절에 뭘 느낀다고 그랬어요? 추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린 시절 그럼 어린 시절은 동그라미 즐겼죠. 이때는 좋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은 왜냐?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추억이니까요. 추억은 좋은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는데 선택지에서 혹은 어떤 보기 내용에서 추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대상이면 추억이라고 표현해요. 추억이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대상이면 뭐라고 그래요? 아픔이라고 표현해요. 아픔과 혹은 트라우마, 고통, 번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면 뭐 청각의 청각적 심장이 드러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각적인 이미지 많이 쓴다고. 풀피리 소리가 아니 난대요. 왜 안 나냐? 그러니까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식이 달라졌으니까요. 화자는 지금 문명화된 이 풀피리 소리는 낙후된 것처럼 옛날에는 내가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좋게 봤겠죠. 지금은 좋게 볼 수 있다 없다? 좋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 여기도 그치세요. 내 말을 입술에 쓰다. 미각이네요. 그러니까 왜 쓰디 쓴 거예요? 이 쓰디 쓴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재의 고향이 어떤 거예요? 현재의 고향이 낯설다는 느낌. 낯선 느낌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쓰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낯선 느낌, 고형에서 느끼는 낯선 느낌을요, 미각적인 형성하는 거예요. 쓰다고. 야, 쓰다. 그쵸?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살던 곳 어디?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어요? 수원. 수원이요? 그 수원 가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너무 별로예요. 너무 별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밌게 놀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면 별로겠지. 여러분들 지금 크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완전 시골에서 놀았잖아요. 저도 지금 도시물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거기 가면은 좀 답답하겠죠.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옛날 추억에 젖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잠깐 놀러 가면 좋은데 거기서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 하던 거죠. 그럼 완전 시골 같은데. 그럼 별로일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어라? 그리던 하늘만이 노프로구나 라고 돼 있죠. 뭐뭐구나니까 무슨 법? 영탄법이죠. 뭐야? 마지막에 그리던 하늘만이 노프로구나죠. 영탄법이죠. 그럼 영탄법이 왜 쓰인 거예요? 영탄이 뭐예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준 거죠. 화자가 이때 어떤 감정이겠어요? 고향에 돌아왔어. 정겹기는 데 낯설어. 그때 느끼는 노프로구나 하는 때 이런 거 어떤 감정이겠어요? 어떤 감정? 맞아요. 한탄이 좋아요. 정답입니다. 한탄과 탄식이. 여기서는 영탄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한탄. 탄식. 뭐 아쉬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처럼 즐기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아쉬움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또 봐야 되는 표현법 있죠? 뭐예요? 봐야 되는 표현법 있잖아요. 뭐예요? 맞습니다. 수미상관법이죠. 수미상관은 수미상관인데 무슨 수미상관? 완전 똑같아요? 좀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변형된 수미상관이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영하는 거 시작할 때도 뭐. 그래서 처음과 끝이 비슷한 겁니다. 변형된 수미상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미상관의 효과가 뭐였어요? 제가 알려준 거. 내용 강조 또 안정화, 형태적 안정화 또 운율형 정도 했어요. 또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운을 주잖아요. 여운. 느낌을 길게 끌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넘어오면 됩니다. 2번부터 이제 보시면 되죠. 1번 1년간 6년이 나눠져 있고요. 중간에 2에서 5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부익부인 가에 끊고 이 앞부분 1년만 얘기하면 됩니다. 고양이라는 시야를 반복하여 반복했어 안 했어요? 했죠? 맞습니다. 뒷부분 독자의 관심이 고양이에 집중 맞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반복이 뭐라고요? 수적 상황 강조 Yes. 고양이 집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거를 이대로 선택지에 있는 말과 똑같이 우리가 해석하진 않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규정을 해놓고 가면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빨리 푸는 원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독자들은 가에서 돌아온 고향과 그리던 고향에 끊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Yes. 아니 써있잖아요. 고향에 오더라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이점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많죠. 무조건 충분합니다. 3번
나옵니다. 2형과 4형을 대비해보면 끊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공간의 이동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왜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맞다고 해봅시다. 맞다고 해도 뒷부분 보세요. 제가 끊어서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쪽이 맞다고 해서 다 맞다고 하면 안 돼요. 뒷부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헷갈렸어도 변화되는 화제의 태도, 화제의 태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없어. 방금. 안 변했다고 봐야 돼요. 왜요? 이미 앞쪽에서 낯섦을 느끼고 있거든요. 고양이 이미 아니라는 말로 이미 느꼈기 때문에 태도가 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태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정감과 태도. 근데 태도가 변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미묘한 말 차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 찍고 넘어가세요. 4번, 5번은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번도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나의 3년과 5년에서 화자가 가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겠네요. 라고 되어 있죠. 찾을 수 있어요? 3년에 뭐가 되어 있는데? 구름이라고 했대요. 내가 방황하는 거. 제 마음은 제 고향 지내지 않고. 5년은 또 뭐 있어요? 어린 시절에 풀피리 소리가 안 나고 메모리 없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설다고 했잖아요. 우리 해석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맞죠? 5번도 다는 가와 서로 대응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 끊으세요. 대응된 구조가 뭐예요? 수미상관이죠. 제가 얘기했죠. 수미상관 말 그대로 안 나온다고. 수미상관이란 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응된 구조가 수미상관이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수미상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미가 강조, 형태적 안정감. 두 개가 효과가 나왔네요. 무조건 똑바로 쳐 넘어가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념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내가 자동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3번 보면 되죠. 1번 보세요. 뻐꾸기 제 올 것만에는 끊고 변하지 않는 고양이의 위치. 아유 너무나 많네요. 보기에서 이미 자연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도 이렇게 해버렸죠? 보기를 적용해서 너무나 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떠도는 구름에는 끊고 안주할 곳이 찾지 못하고 떠도는 화제 심적 방황. 맞아요? 아유 너무나 많네. 너무나 많네. 3번 흰젖꽃이 인젖을 웃고에는 끊고 정강원의 고향의 자연어머 친근함 느끼는. 이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대로네요. 보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친근함 함께 한다. 와우. 4번 어린 시절에 볼던 풀벌 소리 아이너버 애는 끊고 어린 시절 동경했던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화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미지의 세계가 뭐겠어요? 동경했던 미지의 세계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상향이죠. 이상. 그러니까 세 글자라면 이상향, 네 글자라면 이상세계. 그쵸? 죄송해요. 두 글자 이상. 그쵸? 이상향, 이상세계. 동경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풀피리 소리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해서 나는 쓴 맛이에요?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었어요. 고향에 오긴 왔어요. 근데 고향을 왔는데 옛날 같지 않으니까 쓴 거죠. 그러니까 이상세계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X 다 4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만원 살게요.